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탄생 100주년 문인을 조명하는 시리즈 네 번째로 본격 역사소설의 서막 유주현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소설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과 상상력, 다시 말하면 역사와 문학의 조합으로 된 것이 역사소설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뼈대를 세운 다음에 문학적 상상력으로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는 거죠. 근자에 이 사실을 훼손한 고정이 부실한 함량미달의 허약한 역사소설,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수현이 등장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처럼 처음부터 가상의 역사로 시작하면 이 규범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 신봉성 선생이 한국 역사문학 연구라는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신 선생은 월탄 박종화의 목매는 여인이라고 하는 단편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단편에서 목매는 여인은 신숙주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사육실의 옥사 사건 때 충절을 지키지 않았음을 비관하여 목을 메어 자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요즘과는 다르죠. 요즘 같으면 아마 아내들이 이럴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세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은 불확실한 야사를 보고 쓴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사의 기록에는 그 아내가 사육신 사건 벌써 이전에 병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소설의 기본적인 골격을 무너뜨린 경우입니다. 역설적으로 역사소설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해방 이전부터 이광수, 현진건, 염상섭 등의 문학사에 남은 역사소설들이 있으나 사실과 상상력의 조합이라는 구조적 상황에 비추어 본격적인 현대 역사소설의 출발은 유주현이라는 작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주현은 1921년에 태어나서 198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죠. 감년을 6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호가 묵사입니다. 이때 묵자는 먹묵자입니다. 먹으로 역사를 쓴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역사소설 작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 한국문단에서 큰 인기를 누린 작가입니다. 경기도 여주 출생, 일본 와세다 대학 전문부를 졸업했습니다. 1948년에 번요의 거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58년 언덕을 향하여로 자유문학상을 수상했고 1968년에는 한국 출판문화상을, 그리고 1976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받았습니다. 유주현은 초기에 추상적인 경향과 사실주의 경향을 결부하여 쓰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후에는 장편 역사 대하소설로 낙양의 직가를 올렸습니다. 많이 팔렸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하죠. 낙양의 직가를 올렸다. 대표적인 작품의 장편 5권 분량의 조선총독부, 또 3권 분량의 대원군, 1권 단행본의 황진이 등이 있습니다. 이 세 장편 소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포함해서 30여 권의 작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일보사에서, 지금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매년 유주현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유주현의 조선총독부라는 소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유주현의 역사소설, 특히 필치가 원숙해진 후기 역사소설들은 우리의 지난 시대를 비판적 안목으로 재구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족의 위기, 일제의 탄압, 구한말의 사회적 상황, 또 의인들의 희생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재조명한 조선총독부는 대표적인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래의 흥미 위주의 역사관을 넘어서
인간과 역사의 이해에 깊이를 더한 문학, 그리고 역사적 사건의 서술과 허구적 인물의 묘사에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는 그런 문학, 그것이 유주현의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신동아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실록 대하소설입니다. 이 대하란 말이 처음 사용되어서 심지어 독자 중에는 유주현의 호가 대하인 줄로 착각하고 대하 선생이라 불렀다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식민지 시대의 지배 상황과 당시의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책의 내용 80% 이상은 사실로 믿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소설은 국군이 기우는 구한말에서부터 광복을 맞기까지 50여 년의 사건들을 권력 중심부와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습니다. 조선과 중국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에 힘쓰는 박충건이라는 인물과 그의 애인 윤정덕을 중심축으로 전개됩니다.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인들, 시류를 따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조선인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우는 독립운동가들, 처음에는 일제에 한가하다가 서서히 변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고통을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 고난에서 예외일 수 없었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던 배정자와 윤정덕의 삶이 대비되어 서술됩니다. 민족적 위기의 시기에 온갖 인물들을 만나고 역사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 조선총독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주현의 대원군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같은 소재로 김동인이 쓴 운현궁의 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두 작품은 여러 면에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대원군은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인데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흥선대원군, 그 대원군 이항이 유일한 예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이야기의 재미가 있습니다. 한 인간 흥선군 이항의 낙백과 처참하게 살던 시절을 말하는 것이죠. 입신을 향한, 왕권을 향한 몸부림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생동하는 허구적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하응의 대원군 이하응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추선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의 문면에서 추선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에 기생의 이름으로서는 좀 쓸쓸할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작가가 축조한 인물이란 뜻이죠. 김동인이 쓴 운현궁의 봄에도 대원군의 연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개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주에는 이 추선 이외에도 세도 김병기, 나합 양씨 등 기막힌 인물 묘사를 절비하게 보여줍니다. 당대의 시대적 환경과 흥선이란 인물을 설득력 있게 결부하고 있습니다. 흥선 대원군은 1820년에 태어나 1898년까지 78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장수를 했지요. 영조의 현손이자 사도세자의 증손인 왕족이었고 명석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도가인 안동김씨 일족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온갖 추태를 부리고 다녔으며 상갓집 개라고 불렸습니다. 안동김무는 왕실 중에 똑똑한 인물은 사전에 제거하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왕위에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원범이란 이름의 먼 왕족으로 왕위를 잇게 했는데 강화도령 철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설에서 시어머니인 대왕대비 김씨 밑에서 길을 펴지 못하던 조대비는 철종의 다음 왕으로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재황, 다른 이름으로는 명복이라고 불렸습니다. 제황을 지명합니다. 고종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흥선군은 조대비와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고종이 명민하다는 평판과 흥선군의 치밀한 안배에
결과이기는 하지만 조대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경복궁에 가면 자경전이 있는데 이는 고종이 특별히 조대비를 위해 지은 정각입니다. 대원군은 그 파란만장한 생애와 독특한 개성, 역사적인 의미 등으로 여러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로구 운리동에 위치한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이 살던 집입니다. 고종이 왕이 되던 12살까지 살았죠. 운현은 구름제라는 뜻이고 고종 즉위 후에 운현궁으로 개칭했습니다. 대원군은 이 집을 무대로 10여 년간 섭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적 257호로 지정되어 있는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이 살던 때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부 공간이 매각된 가운데 새로 중수된 새 건물과 부속 행랑처를 합해서 운현궁이라 부릅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가에 기획전시관과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건물이 노안당, 고종 1년에 지어 대원군이 국정을 논의하던 사랑채입니다. 지금 그곳을 찾아가 보면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그 자리에서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체수 작은 그러나 위풍당당했던 대원군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유주현의 황진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작품은 1978년 초판이 나왔고 단행본 한 권 407쪽 분량입니다. 너무도 매력적인 인물이 황진이지요. 그래서 이 황진이를 먼저 살펴봅니다. 기생 이전에 문필가였습니다. 황진이의 시조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한 수를 함께 읽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흐리 버혀내어 춘풍이 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던 구비구비 편이라. 조선 중종 시기의 시인이자 명기 황진이만큼 세월을 넘어 후대의 사랑을 받는 여인도 없을 것입니다. 유학자 서경덕, 명성 박연 폭포와 더불어 송도 삼절로 불립니다. 송도는 개성의 옛 이름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삼절을 정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황진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활달한 기계를 가졌고 조선조 여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많은 글을 남긴 문필가이자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 흠모했던 백호 임제는, 백호는 호입니다. 서도 백마사로 임명돼 임지로 가는 길에 송도에서 그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한 잔 술과 예로 제를 지내고 시조 한 수를 읊어 황진이를 애도했습니다. 뒷얘기이지만 왕명을 받고 관직에 부임하는 길에 기생의 무덤에 제를 지냈다고 해서 임백호는 조정에서 탄핵을 받아 결국 그 직위에서 파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백호의 그 유명한 시조입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아는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설허하노라. 기가 막히죠? 우리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집 청구영언에 전하는 시조 몇 수와 한시 몇 편만을 남겼을 뿐 실제로 황진이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황진이의 삶과 문학은 1936년 이태준의 황진이 이래 정한숙, 박종화, 안수길, 유주현, 정비석, 최인호, 김남환, 최정주, 김탁환, 전경린 그리고 북한 작가 홍석중 등의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작되었습니다. 천여 편이 넘는 연구 논문 또한 황진이에 대한 대중적이자 학문적인 관심을 증명합니다. 어느덧 황진이는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그러하듯이 우리 문화의 인식의 중심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황진이 소설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제 가슴을 울린 것은 유주현의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황진이라는 인물의 개성과 매력을 손에 잡힐 듯이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 소재의 소설이란 마땅히
이렇게 써야 한다는 하나의 모범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장편 소설들과 연이어 읽어보면 역사 소설을 창작하는 이 작가의 견식과 기량이 수발하다, 매우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또한 그의 문학을 본격 역사 소설의 서막이라 호명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설의 미학적 가치는 그에 못 미치지만 엄중한 주목을 요하는 황진이 소설이 있습니다. 북한 작가 홍석중의 작품이지요. 홍석중은 북한 최고의 작가로 일컬어지고 그 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조부는 대한제국의 관리였다가 경술국치에 자기를 한 홍범식이고, 조부는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입니다. 벽초가 6.25 전쟁이 끝난 후 월북하여 북한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자 저명한 국악자였던 홍기문은 북한이 자랑하는 리조실록, 우리 조선왕조실록보다 먼저 번역이 되었습니다. 리조실록 편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홍석중은 이 학술과 문학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황진이 이외에도 장편소설 높새바람을 비롯한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홍석중이 쓴 황진이는 남한 작가들이 쓴 같은 소재의 소설과 이야기의 구도가 아주 다릅니다. 이 소설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노미라고 하는 인물, 노미는 황진이의 정인이자 가장 하층 계급의 하인입니다. 이를테면 황진이의 사랑과 예술과 남성 편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조선 중기를 살았던 한 기녀의 삶에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접목한 형국이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이 소설에 그동안 북한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에로틱한 성애 장면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에는 이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북한 소설에는. 동시대 한국 소설에 비하면 초보 단계라 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크게 놀랄 형편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 문학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조속히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소설에 조속히 키스 장면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키스해야 한다는 말을 헤드라인으로 달아서 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매우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석중은 이 소설을 무려 150번이나 고쳐 썼다고 합니다. 한국 문단에서는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해서 만해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 마실은 탄생 100주년 문인을 살펴보는 시리즈 네 번째로 본격 역사소설의 서막 유주현과 그의 소설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